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최근 복지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비가 풀린 현금 복지다. 자, 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가 사람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어떤 제도적 측면의 지원도 있는가 하면 직접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복지가 최근 4년간 55%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에는 45조 원, 내년엔 70조 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국민의 직접 지급 방식입니다. 중복 지원 그리고 효과도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유흥주점 등 영업 중단은 유지한다. 그리고요, 추석 때 휴게소에서 식사 안 됩니다. 음식을 가져가실 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38일 만에 두 자릿수 감소 추세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추석 연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큰 글씨로 된 걸 보겠습니다. 오지마,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고향에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추석 땐 거리두기. 마음만 곁에 두기. 지금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 길게 보면 아주 넓게 보면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추석 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차례상 보면은 음식이 참 많이 올려지잖아요. 그런데 차례상도 조율이시 홍동백설 지킨다. 이게 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꼼꼼히 더 과거의 문헌과 정말 정확한 걸 따져보면요. 추석에는 송편과 제철과일 한두 가지면 충분하다. 원래는 이랬답니다. 근데 중간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좀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집안에 환자나 연로한 분이 있다면 안 만나고 차례 쉬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예법이다. 그런 거죠. 성묘도 시기를 옮겨 하거나 단출하게 꼭 비슷한 같은 날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국내 마트 때릴 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내 대형 마트들 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사실은 입점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전통시장 반대, 정부 만류에도 코스트코의 경우는 과태료 4천만 원만 내고 개장을 강행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막으면 과태료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 엽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기업은 같은 이유로 1,900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7년째 사용 못합니다. 여기는 과태료 내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정부를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외국 기업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7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그 사이 외국 유통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이승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대현 정치평론가도 오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공정만 37번.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 청년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얘기를 참 많이 했다. 주말 동안 많이 기사로 좀 다뤘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험에 든 야당입니다. 여기서 말한 야당, 국민의힘을 뜻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 결정의 기로가 있는데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게 굉장한 시험이 될 수 있다. 오늘 언론도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일 맹공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충돌 전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시진핑 닮았다.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 거기에 등장인물이 한 명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당히 닮았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기사도 오늘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모습,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을 37번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추미애 장관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제목에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납니다. 오늘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1년 7개월 만에 열립니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 등등등 장관들이 몇 분 참석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나는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뭐 만날 수 있지. 그렇지만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재신임 메시지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 내용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진 설명 잠깐 드리죠. 물론 이 내용 영상도 있습니다. 이 사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겁니다.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요. 굉장히 환한 미소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자, 뭐 짧게 들었는데도 그 사이에 공정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찰한다. 그리고 공정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편 반드시 하겠다. 이런 정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가 끝난 뒤에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제 BTS 초청이 돼서 뭔가 얘기도 하고요. 선물을 좀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생각대로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여기 보면 야당 공정을 1000번 외친들 공허한 메아리다. 조국, 추미애 등 부모 덕 얘기 2년째 지금 하고 있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 얘기 2년째 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직, 윤미향 의원도 불공정 사회다. 야당은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반응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토요일입니다. 행사가 열렸어요. 제1회 청년의 날. 뭐 청년의 날이면 주제가 여러 갈 수 있어요. 청년들의 어떤 취업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공정 얘기로 갔습니다. 자, 공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37번이나 얘기한 이유. 그리고 저 날 BTS가 등장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추미애 장관 사태를 대통령께서 직접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신 걸로 보입니다. 아, 저 공정 얘기를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37번 말씀하시면서 작은 티끌을 좀 눈 감아 주시고 하지만 그렇게 눈 감아 주신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답게 더 큰 공정을 이뤄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를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예. 청와대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녹지원에서 예.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 BTS를 불러서 예. 국민들에게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예. 그런 메시지의 장소 그리고 메시지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먹혀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추미애 장관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돌파 전략이 일단 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예. 결국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내가 믿고 예. 나를 밀어주면 예. 공정만큼은 이뤄보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강조한 것인데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근데 그 야당의 목소리가 오늘 신문을 보시면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37번 공정 그 예. 발표 전략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의혹이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도는 많이 됐지만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그다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야당을 좀 의기소침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 권력기관 개혁전략회의를 예. 한번 하면서 예. 추미애 장관을 부른 것은 결국엔 뭐 신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 이번 난국도 그 위기에서 돌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이벤트로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자, 주원규 교수님. 네. 공정을 참 많이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BTS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BTS는 사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청년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초청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함께 한 모습도 포착이 좀 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BTS가 여기에 이제 등장했던 이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그렇게 많이 얘기한 이유. 네. 어디 있습니까? 먼저 타이밍상으로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문제가 사실 좀 잦아드는 그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했을 때 중량감, 그러니까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의 중량감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때도 야당이 뭔가 확실한 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들도 거기에 피로감이 쌓였던 부분의 예. 타이밍에 맞춰서 토요일 날 청년의 날이 등장했고 예. 그리고 공정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인 기능으로 봤습니다. 여기 성찰이라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예. 저는 기념식에서 이렇게 성찰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는 좀 유감에 준하는 지금까지 청년 공약도 있었고 예.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약간 네. 좀 돌아봤다. 네, 성찰하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예, 있다고. 공정이라는 보시는 단어가 거네요. 반복된 게 그냥 공연불처럼 반복됐다기보다는 예. 의지와 다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저는 유감 표면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BTS의 이 의전을 예. 기획한 거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으로 알고 예. 있는데 BTS를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BTS를 이렇게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한 거는 좋거든요. 예. 근데 BTS가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라는 그런 성공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공정의 메시지가 오히려 BTS의 음악 정신이거든요. 그동안 노래 가사 이런 네. 노랫말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20대가 열광했던 것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는 메시지가 BTS의 메시지였는데 어저께 나왔던 관계는 그것보다는 예. 가장 한국에서 위대하고 성공한 청년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청년의 공정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오히려 BTS가 갖고 있는 음악의 그 공정성의 예. 메시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러니까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약간 컨셉,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들 하시죠. 컨셉을 약간
약간 좀 잡은 측면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사냐 하면은 이 BTS는 아미라는 그 팬덤이 있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그 팬덤과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거를 혹시라도 우회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메시지로 잘못 익히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아무튼 주말 동안 있었던 모습 꽤 많이 관심을 끌었고요. 오늘 사진으로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승훈 변호사. 요 기사 소개한 중에서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이후에 오랜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주제 자체가 이제 권력기관, 검찰개혁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장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흘려듣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 얘기만 나왔었고 오랜 기간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의혹만 있었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국민의힘의 제기가 너무 의혹적이고 근거 없는 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 공수처잖아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내상도 많이 입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그 동력을 살려서 그 공수처를 살려서 이제 통과를 이제 실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BTS 문제라든가 어떤 인국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겠던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있고 청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이었을 수도 있고 청년들과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불거졌던 논란이 야당이 문제 제기는 참 많이 했는데 뭐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일단 그런 평가와 함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나는 거지만 분명히 이건 힘을 실어주는 어떤 개혁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조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봐도 뭐 여당에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굳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차피 굳혔으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힘을 실어줘서 이제 적어도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는 추미애 체제로 간다. 뭐 이걸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야당 지지율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사태 문제에 대해서 49대 45, 6 정도로 뭐 비등하게 나오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그 수치에 보이지 않는 그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현 정부의 공정의 수준, 달성하려고 하는 수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실망하기 시작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장관을 바꾸러 가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 국민들이 요구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아들의 휴가 문제가 특혜냐 아니냐 문제는 6대 4예요. 정확하게는 57대 36. 그러니까 적어도 중도층들이 많이 현 정부에 대해서 돌아선 상태고 단지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란 야당으로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과 그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현 정부 여당에서 판단하기를
이게 여론조사에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게 밀어붙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뭐 권투나 뭐 이런 걸 봐도 예. 카운터 펀치 한 방 맞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잠펀치 그리고 가랑비 어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강펀치는 하지만 이른바 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예. 언젠가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 임계점에 이 국민들이 용서하고 코로나 국면 때문에 허용하고 용서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현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 하나도 좀 더 세밀하게 이 숨은 수치 뒤에 숨은 예. 세밀한 민심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지금 정부의 공정에 대한 입장, 이걸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민들이 예전에 과거 보수 정권이 사실은 공정하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예. 그 콘크리트라는 보수 40%의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8%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계속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 강조하고 우린 잘하고 있다. 과거 정부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예. 사실은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공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이렇게 대통령이 37일을 강조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 전국을 통해서 촛불 예. 혁명을 통해서 현 정부한테 기대했던 공정의 수준과 현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공정의 수준은 예.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 이미 국민들이 봤고 예. 그 괴리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BTS 그 모습이 나타났던 주말 행사 그 내용을 다루면서 뭐 추미애 장관 얘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과 시각들 좀 보여주셨는데 국민의힘 관련 기사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은 이상직 추석 연휴 전 제명 서둘러 최근에 이 이스타항공 이 창업주잖아요. 근데 이 기업과 관련된 문제로 참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그러자 제명을 서둘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야당, 여기서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박덕흠은 버티기 태세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제목에 좀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있다. 아랫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요, 뭐, 김홍걸 의원, 뭐, 이상직 의원 얘기 쭉 많이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편법 수주 제기는 여당의 물타기. 이런 시각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요. 상임위 이해 충돌 문제지 형사 문제 아니다. 뭔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은 오늘 박덕흠 의원 입장 표명을 본 후에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전체적으로 이 기사의 분위기는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덕흠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 사실 확인이 먼저다. 요거 어서 많이 보셨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요거를요. 요 인문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집어넣고요. 여기를 여야 순서로 한번 바꿔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사퇴하라. 사실 확인 먼저다. 이거 뭔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박 의원 5년간 국회 국토위 활동을 했습니다. 피감 기관에서 박 의원과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요. 1,000억 원대 수주했다. 이 의혹이 최근에 제기가 된 거예요. 본인은 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 일각에서는 공당 이미지 훼손 우려 있다. 이런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측은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이거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만평도 좀 하나 있어요. 이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앞서 본 서울신문 기사하고 좀 이어지는 만평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TV에 이 누구죠? 추미애 장관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근데 여기 누가 앉아 계신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의자에 소파에 앉아 계신데 막 환호를 합니다. 아니면 성토라는 걸 거야. 아무튼 뭐라고 굉장히 많이 외치죠? 밑으로 갑니다. 근데
방송에 이번에는 박덕흠 의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들 가만히 계시네요, 이번에는. 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 그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 뭐 가진 분들이 가족이고 예.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업체의 대주주이지만 예. 경영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신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뭐 백지 있습니다. 신탁을 했는데 그게 처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설명은. 공사 수주에 관해서 예. 제가 뭐 박덕흠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공사 수주는 그 피감기관이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공사 수주는 전부 다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예. 어떤 공사 발주업체도 공사 수주에 관해서는 개입할 단 0.1%의 개입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사를 일단 따내고 난 뒤에 박덕흠 의원이 만약에 국토위에 몸담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 그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편의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1,000억 원의 공사 수주가 사실이라면 예. 문제는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중에 설계 변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감 기관을 만약에 두고 있는 그 국토위의 의원이라면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득을 줄 수 있는 소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해의 여지는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정서적으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상임위가 국토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예.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에게 국토위를 저렇게 계속해서 그 상임위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해 충돌에 관한 예.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의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오후에 일단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예. 박덕흠 의원의 해명을 잘 보고 오후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견이. 그것이 국민 정서의 기준에서 그리고 국민 상식의 기준에서 만약에 예. 합당하지 않다면 예.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만약에 저것이 정말 공정에 위배된다고 예.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아마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제기했던 문제 제기, 의혹 제기에 대한 소명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주홍구 교수님은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게 예. 여당에서 공격하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 이상직 의원의 지금 현재 문제는 예.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의 좀 직접적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것과 지금 박덕흠 의원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버티기라는 어떤 그런 중량감이 예. 같이 그렇게 논해질 수 있는 이 문제는 사안의 약간 예. 무게가 좀 다르다고 보시네요. 사안의 무게는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매우 오래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덕흠 의원이 사실은 건설업자 출신이시고 예. 2016년 국토위원회 이제 교통위 소속일 때 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할 때 예. 사실은 입찰 담합 삼진 아웃제가 추진이 됐었거든요, 법안이. 예.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당 입장에서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완화된 법안으로 개정안이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예. 저는 이게 국민 정서의 플러스에 과연 입법 공정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국회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그게 상당히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박덕흠 의원이 볼 때 형사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기업이나 유관 관계인이 있는 기업이 이전에도 대량의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입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소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수주에서 맞습니다. 일을 하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문제 삼냐 뭐 이런 또 뭐 항변일까요? 뭐 이런 게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 피감기관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정 입찰이 저는 주어졌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와서 2016년에 사실은 건설업자 출신의 박덕흠 의원이 여러 가지 입찰의 경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익단체나 협회에 그 이익을 대변하는 뉘앙스로 비춰지진 않겠는가. 더욱이 국민의힘은 재산 규모 면에서도 예. 사실 너무 많은 재산,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재산을 축적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다 합법적이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예. 과연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입법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입법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부동산 문제도 경실련에서 발표했듯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먼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늘 오후에 아마 어떤 회견 통한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들어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굉장히 좀 제목부터 어렵습니다. 공정경제 3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뭐라 그럴까요? 역시 시험에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시험에 든 야당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이 3법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3법은요, 여당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을요.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요. 기업규제 3법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 넘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4년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당시 상법을 발의했었다. 뭐 그런 맥락 아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충분한 논의 필요합니다. 섣불리 뭐 수용한다 아니다 이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동 법안에 포함해 추진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수용한다고 뭐 굉장히 공감을 표시했으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요. 이 법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법인데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법입니다. 이 상법인데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뽑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사 따로 감사위원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에서 어떤 뭐랄까 의견 제출, 어떤 영향력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쪽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법 중에서 다중대표 소송제입니다. 이거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지분이 있어도 자회사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도 고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고발을 좀 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법 또 있습니다. 여기 지주사 보유 지분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라고 했는데 이걸 높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좀 너무 어떤 행동을 가는 거를 억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기업 쪽에서는요, 기업 활동, 이거 굉장히 제약받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들이 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3가지 법안, 크게 보면 이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입장이 바뀐 겁니다. 기업 규제, 여긴 또 기업 규제라고 있죠. 아까는 공정경제죠. 이게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자, 당 재개 반발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평생 수건인 경제민주화. 야당 수장 맡으면서 다시 승부수를 건 겁니다. 요거 해보자. 2016년엔 직접 법안도 발의했는데 당내에서는 이거 좌클릭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유가 좀 분석이 돼 있어요. 공정경제 3법 지지한 김종인 이유는 중도 외연 확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평론가.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 이전에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뭐 그런 쪽 기조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 그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대죠. 예, 그렇죠. 임기를 갖다가 그때 관리형으로 3, 4개월 하느니 하느냐 아니면 뭐 내년 4월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까지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예.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겨서 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근데 원체 총선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다 보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예.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김종인 카드를 써서 예. 뭔가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내년 재보궐선거나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래서 이분이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했던 70년대생 그 경제를 아는 사람 예. 뭐 오르내리는 것도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뭔가 뾰족한 게 없고 서울시장 후보로 뭐 홍정욱 얘기했다가 또 어떤 분 얘기했다가 이제는 예. 윤희숙 의원 뭐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지지층들이 바라봐도 야 저분이 생각하는 그 뾰족한 수가 겨우 저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외곽에 어떤 지금 기운이 있냐면 예. 대권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대권 후보에 영향력을 미쳐가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 거기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뛰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 예. 이제는 그 추석 마치고 나면 그 대권 후보군에 있는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려고 지금 이제 탄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그 명분이 뭐냐면 예.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렇게 망개지고 있는데도 이거 예. 하나 뒤집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5%에서 10% 정도 쳐져 있는 걸 보고 아까도 계속 말씀한 예. 답보 상태 지금.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이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예. 자기가 성공했던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투수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 결국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카드, 성공했던 카드를 구종으로 던져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는데 그게 경제 민주화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도 새누리당 때 경제 민주화 예. 카드를 꺼내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했고 2016년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그 야당에 갔어도 결국은 그걸 경제 했습니다. 민주화 카드를 꺼내고 예. 2016년 총선에서 123석으로 예. 일당을 했던 아주 그 좋은 꿈이 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기분 좋은 경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내에서 반발을 하든 어떻든 간에 예. 내가 믿을 것은 오로지 당내에 있는 측근도 없고 하다 보니 예. 내가 믿을 것은 지지율이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중도층 싸움을 해서 예. 중도층을 견인해서 그 지지율로 결국은 당내 어려움도 돌파하고 결국 자기가 꿈꾸고 있는 예. 그런 계획도 성취하려는 예. 그 일환으로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내세우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사에 있었지만 지지층 확대, 위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여기 뭐 승부수라고 돼 있어요. 이 승부수 통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라는 그 과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넘더라도 여론에 호소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 두 가지가 남는데 이거 통할까요, 이번에? 물론 지도자가 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미래통합당이 예.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참 힘들어요. 국민들 왜 힘들어하냐면 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여당을 믿었는데 뭔가 새로운 그 정치로 국민들의 예. 마음을 시원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당이 돼서 너무 실망했거든 지금. 그런데 그 대안 세력이라는 야당을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이 지금 저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대부분 영남, 강남에 있는 예. 양남당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이 국민의 평균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예. 그 많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예.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한 명의 탁월한 예를 들면 지도자나 예. 감독이 온다고 해도 이 등수를 몇 등은 올릴 수 있어도 그죠? 한 번에 근데 그 해에 뭐 예. 코리안 시리즈 진출해서 우승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승부수인데 승부수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과거에 그 국민의힘 현재 보수 예. 야당이 해온 여러 가지 행태나 예. 이 행보를 보면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익숙한 대로 살아온 모습들 이걸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예. 여전히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을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으로 더 많이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유가 예. 그 색깔이 하루아침에 안 변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대현 평론가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도 설명해 줬는데 지금 상황 이거 승부수 이거 쉽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수근 변호사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무엇일까요? 이런 걸 지금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헌법에 예. 넣었듯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었고 예. 그래서 성공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신의 경제민주화가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자신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한번 실현시켜보겠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러한 불모지였던 국민의힘에서 한번 실현시켜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부자 정당이라고 하는 부자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정당에서 그 의미를 탈피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건 강력한 메시지고요. 예. 저는 공정경제 3법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반대돼서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놓고도 자신이 과감하게 국회의원직은 버렸거든요. 예.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은 경제민주화라든가 자신의 소신을 예. 거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성공한 다음에 예.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자신이 한번 뛰어볼 수도 있는 거죠. 대선 후보로. 직접 뛴다. 그런 꿈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다 지금.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승부수를 던진데 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정인 위원장이 예. 정말 중도 외연 확장이 부족했던 이 국민의힘에 예. 지금 새로운 DNA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당 색깔에서도 지금 3색으로 했잖아요. 예.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은 예. 중도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뭔가 국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예.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예. 지금 벌써 걸렸잖아요. 예. 반대가 있잖아요.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네. 해요. 보수, 빨강을 아직도 지키고 싶다는 건데 빨강을 지켜서 빨강만 지킬 것인지 아니면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예. 또는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까지도 확장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스펙트럼을 키워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예. 대권까지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지금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더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의견 조율 과정도 필요하고 그 조율이 끝나더라도 또 여론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당색 얘기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입니다. 일단 보고가 됐어요. 당 안에서는. 근데 원래 어제 뭔가 이 설명이 발표와 함께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미뤄졌어요. 오늘로. 오전에 당 지도부 회의를 한 뒤에 하겠다고 미뤄졌어요. 그러면은 통상 어떤 일정이 돌연 취소 또는 연기가 되는 거는 사정이 복잡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의 혁신, 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이다 이겁니다. 삐걱.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런 걸 측면인데 삼색 혼용이에요. 이 색이 처음에 제시가 됐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빨강이죠. 이게 주황인가요? 노랑인가요? 이거 노랑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제 파란색 계통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대표적인 색깔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색깔이 이게 뭡니까? 당 정책성이 뭔가요?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핑크색이었잖아요. 핑크색. 그리고 아니 색깔을 왜 바꿉니까?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 최영철 편집하고 조대현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조대현 평론가. 일단 이 세 가지 색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색깔을 그렇게 섞어 놓으니까 예. 과거에 한나라당 때는 파란색이었고 예. 또 새누리당 이후로는 빨간색이었고 빨강색이었다 또 핑크색으로 됐고. 그 주황색은 예전에 예. 어느 당에서 했더라 저기 노란색 계통. 정의당입니다. 노란색 계통. 계통으로 섞어 놓다 보니까 과연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예. 이것저것 해보려는 시도는 알겠는데 예. 사실은 그 식당도 유명한 식당 가면 예. 정말로 맛집 100년을 이어오는 맛집 이런 데는
한두 개의 그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이 메뉴를 가지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분식집처럼 김밥 천국처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은 했다고 하지만 예. 과연 저 색깔이 뭘 상징하는지 당장 그 뭐 옷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그 출마했던 사람들이 빨간색 또 옷도 예, 입고 파란색 예. 과거 선배들은 파란색 옷도 입고 다 한데 예. 이제는 또 색깔 다 섞어가 입어야 되는 건지 참 혼란스럽다.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로 색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당이 과거에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예. 용서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색깔보다는 그 당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실제로 정책 하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저 당이 변했다, 안 변했다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보수의 기본 가치, 원리, 뭐 예. 정신 이런 대로 좀 돌아갔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현 평론가 전체로 보면 이거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정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정철 편집은 이 세 가지 색깔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예. 곧 그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도 정기국회 때문에 굉장히 국감 때문에 바빠집니다. 예.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예. 그럼 예전에 엄마가 중간고사 앞두고 추석 연휴 때 놀고 있으면 그 뭐 저나 뭐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때가 지금 때인데 지금 예. 뭐 하는 것이냐. 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 삼색이냐 단색이냐 저거 가지고 지금 그 논쟁할 시간이 있습니까? 한가하다는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논쟁 자체가 너무. 단색으로 그냥 쉽고 빠르게 결정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단색이 중요합니까? 그냥 빨간색이 중요하든지 뭐 노란색이 중요한지 그냥 정해서 국민에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권위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란 당명 바꿨으면 큰 거의 뭐 8분 능선 넘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 단색 하나 정하면 됩니다. 저것 가지고 지금 뭐 계속 논쟁을 할 시간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한가하다 지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BTS 앞세워서 추미애 장관의 모든 것을 그냥 정면 돌파로 끝내버릴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힘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지금 색깔 고르는데 힘을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로 지금 당에서 뭐 옥신각신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한가한 거다. 너무 한가하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담아주셨습니다. 다음은 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에 지역화폐 얘기로 충돌 양상이 많아요. 처음에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받아칩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비판 나오니까 또 받아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전송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식견이 얕다. 공개 토론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각각 얘기입니다. 여의도로 번진 지역화폐 논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수 야당 의원들 이 지사 시대의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니까요. 이재명 지사 받아칩니다. 짝퉁 기본소득 만든 국민의힘은 사기 집단이다. 시대의 포퓰리스트, 사기 집단 맞불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 지사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가 의심스럽다라고 난 국책연구기관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좀. 근데 뭐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연구는 연구로 봐달라. 이걸 왜 자꾸 정치적으로 보는가? 또 이런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그러다 이재명 지사 공개 토론하자.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요. 요 작은 제목은 연일 이슈를 만드는 이재명 지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게 단순히 무슨 정책에 대해서 찬반 토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지적을 했던 조세연구원에는 얼빠진 기가 뭐 적폐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자, 야당은 사기 집단, 그리고 또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의 겨냥해서 야당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자 뭐 격하게 갔어요. 그리고 임대료 감면도 주장했는데 정부가 나서라 막 이렇게 해서 정부를 좀 약간 압박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 다지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 화폐는 화폐보다 열등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자료가 지역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8년까지 자료입니다. 학자라면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 연구 결과를 내야지 이게 지금 의문 내용도 워낙 문제인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호해야 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청산해야 될 적폐행위의 일부인 것이죠. 연구가 아니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본인의 SNS상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는 더 아주 맹비난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또 거세게 또 글을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지역화폐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걸 많이 보다 보면 왜 싸우지? 그러면서 지역화폐 얘기는 까먹으실 수 있어요. 놓치실 수 있어요. 워낙 이 공방하는 이 언사들이 거칠어졌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 이재명 지사 왜 이런 강한 반발 또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언사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홍규 교수님. 네네. 해석 좀 해주시죠. 이것도 해석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저는 서명성 정치에 좋은 예.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는데 처음에는 실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세현의 보고서는 뭐 효과가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밝히신 것처럼 2018년도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본격화되려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국채기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맞습니다. 봤다는 거죠. 그거를. 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화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디펜스를 하셨어야 되는데 적폐다 얼빠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척을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현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잘못하면 지역화폐가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일자리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중앙정부가 보존하는 그 상품권이 있는데 그렇죠.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이죠. 맞습니다. 근데 굳이 지역화폐가 있어서 혹시 정책적이고 효율적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18년을 그렇게 했고 2019년도 그걸 지켜보겠다라는 게 조세현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주장이라기보다는 그게 보고 자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오히려 해석하신 게 이재명 지사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지적을 보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네, 이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낫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수 있는 내 정책이 맞았지 않느냐. 그런 조금 세련되고 어떤 결론적인 걸 잘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요 내부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 이낙연 대표와의 그 비교점에서는 확실한 선명성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뭔가 뚜렷하죠. 맞습니다. 뚜렷하기는 그거에 호불호는 있겠으나. 이게 다분히 이 이낙연 대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재명 도지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뭔가 몸을 사리는 워딩에만 지금 매몰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실 좀 추상적이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의 삶이나 약자의 삶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성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에 선명성 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문인 거죠. 나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빌리면 적폐와 싸우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중앙정부는 또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진다라고 실제로 여론조사들이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에서 저는 야당 쪽에서는 가장 수혜자는 윤희숙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또 대받았거든요. 장제원 의원께서 뭐 분노 조절 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도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분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식견이 얇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자기의 전문성을 건드리는 그 부분을 건드리신 이준석 거거든요. 의원은 경제학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특징은 자신의 전문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토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는 예. 식견이 얇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요한 감이 윤희숙 의원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의 최대 수혜자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식견 얘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석해 주세요. 이게 뭐 모든 것이 과속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 급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식견이나 아는 것, 뭐 지식 이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콤플렉스를 느끼는 거죠. 확실히 이거에 자극을 받았다는 거고 식견 얘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극을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국회를 경험하지 않고 행정부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강한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틀을 깨기 위해서 과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속도 그냥 과속이 아니라 뭐 포르쉐 탄 것처럼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류와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결국엔 딱지도 끊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징크스를 깨야 될 것입니다. 예. 경기도지사라는 징크스입니다. 경기도지사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부 다 낙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좀 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낙연 대표와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과속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보면은 이낙연 대표와 좀 더 각을 세우고 그리고 좀 더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착점은 누굴 것이냐. 예. 지금 김경수 지사 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면 두 사람 싸우다 보면 친문의 적자 후보가 새로이 떠오를 수도 있다. 예.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너무 과속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해봅니다. 빨리 가야 된다. 뭔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수근 변호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여기 보면 좀 전선이 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와 또 환영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 환영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실상. 예. 대표로서의 권한이.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건 이낙연 대표일 수 있는데 예. 이낙연 대표는 당내 지지 기반이 그래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선명성 있는 주장들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아우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적인 선명성들이 두드러지지 않음으로써 예. 대권 주자로서의 매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예. 경우는 실은 당내에서 존재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국민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일은 하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 남성들은. 예.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지지율 조사를 보면 예. 조금 더 비호감이 좀 높아요. 그런데 거칠어 보인다는 뜻일까요? 좀 거칠어 보인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에서 또는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길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줬는데 한마디로 보면 민주당 내부도 복잡하다는 거네요. 보는 시각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뭔가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바라보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조금 이거는 걱정되는 것도 있고 복잡한 심경이 있다로 뭐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된 게 있었는데요. 좀 논란이죠, 이 영화가.
시진핑이 뮬란은 영화 제목입니다. 뮬란에 닮아도 너무 닮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 좀 잡아주실까요? 사진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이 옆에는 이 영화 뮬란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언론들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에 그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했네요. 지금 한 분이. 저분입니다. 지금 저분. 저분과 시진핑 주석이 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에요. 기사로 다시 가겠습니다. 뮬란 아버지 역할 배우 타이마 화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차이나머니 굴복한 또 다른 방종이다. 이 영화는 미국의 디즈니가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중국 시장을 너무 의식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용 가겠습니다. 더구나요. 이 영화가 논란이 된 이유는 또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뮬란은 주연 배우 류이페이의 홍콩 시위대에 대한 비난이 있었어요. 이 여배우가. 그래서 보이콧 뭐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영화 엔딩 크레디트에 1,0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 중이라는 중국 신장 위구르 당국에 대한 감사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에서 뭐 이렇게 비판이 있는 거죠. 이런 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슷한 배우가 영화에 등장한다. 이렇게까지 겹친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노력은 가상하나 어설픈 위협 뮬란 흥행 전후. 여기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제목이 달려 있어요. 중국 시장 겨냥해 원작을 대폭 바꿨는데 이게 뭐 영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좀 묻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발언도 논란 속 이게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영규 교수님.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그동안 참 언급이 많이 됐어요. 여배우 중심으로. 근데 이번엔 다시 또 시진핑 주석과 닮은 뭐 등장인물이 있다. 이걸로 또 논란입니다. 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통해서 예. 이른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을 때 민족주의적이라든지 자국의 지도자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내용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버지 역과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닮았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고요. 아, 오해를 받을 만하다.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뮬란이라는 영화의 오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연 배우 유리페이가 홍콩 민주화 시대 시위를 비난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신장 위구르 당국이 현재 그 1,100만 명을 지금 강제 수용소에 감금 중인 그런 인권에 민감한 문제가 있고요.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러한 인권이나 배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자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극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아쉬운 것은 차이나머니가 그 세계적인 영화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안타깝게도 스토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뮬란이라는 캐릭터도 독특한 캐릭터고 매우 재밌는 캐릭터인데 뭔가 중국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많이 그렇게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인자한 아버지, 가족에 대한 사랑.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주제만을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미중 갈등이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안타깝게도 아마 영화 산업으로 교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디즈니 산업사는 철저히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인데 지금 흥행 성적 자체가 저렇게 저조했을 때는 아마 중국 시장과의 교류가 더 이렇게 냉랭해지지 않을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영화 흥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냉랭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중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굉장히 안 좋죠. 서로 뭐 보복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중국의 반격,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중국 내 투자 수출입 전방위로 제한할 수 있는 이 기업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거죠.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또 중국 기업에 제재했으니까 또 반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위챗 제재에 돌입했다. 서로 지금 제재가 대단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미국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만, 미국 국무차관 만찬에 TSMC 창업주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이분입니다. 여기 미국 차관. 여기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굳이. 자, TSMC는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르죠. 삼성전자는 경쟁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세계 1등입니다. 그 분야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대만을 뭔가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인데 지금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여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분야 세계 1위 기업인데 화웨이 등 여러 중국 기업의 반도체를 만들어 온 TSMC가 미국에 바짝 붙은 모양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정철 편집이요. 이거 뭐가 좀 심각해지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대만을 잘 봐야 됩니다. 대만이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도 떠올랐지만 대만이 중국과도 많은 교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멀어지면 대만 역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미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과감하게 미국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큰 결단에 있어서는 강한 힘을 누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비교가 되지만 누구 힘이 강하고 지금 누구 힘이 우리한테 실용적인가를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조대현 평론가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릴게요. 우리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왠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항상 있어도 뭔가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이거 우리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지금 그 샌드위치 신세인데 그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그 두 세계 최강국 틈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안보적이나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건 미국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근접하게 있는 제일 큰 시장은 또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을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원칙 속에는 단순히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안보도 이게 결국 돈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보 문제가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균형을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은 쉽지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학교냐 집이냐 이런 식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선택이 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집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여행을 갈 것이냐.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